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이라고 하면 문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인식이 컸죠. 오죽하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동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TV 모니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1인 방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스타 1인 방송인들이 늘면서 그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적지 않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1인 방송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시간에는 급성 요추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운전 습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세종과 충북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2.1도, 습도는 62%,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7도, 강릉 8도, 대구 9도, 광주, 부산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셀카봉을 들고 스마트폰에다가 혼잣말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홍대나 강남 번화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처럼 생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손바닥만한 모바일 기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세상에서만 유명하던 1인 방송인들이 요즘은 공중파 방송, 광고 등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인 방송 중에는 즐겨 찾는 구독자 수가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이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장래희망 상위권에 유튜버가 있을 정도로 1인 방송은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추세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 휘말려서 일부 1인 방송인의 수입만 강조되면서 아이들의 가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 1인 방송에서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1인 방송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인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스도 열려 있고요. 예스는 무료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장년층 분들은 아직 생소할지 몰라도 요즘에 10대나 20대에게는 TV와 같은 오래된 매체보다도 유튜브나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이 대세인데요. 평론가님도 인터넷 방송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문화 쪽보다는 시사에 관련 채널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 간혹 이 채널도 보곤 합니다. 그렇죠. 시사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유튜브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1인 방송하는 사람을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해서 BJ라고 불렀고요. 요즘에는 플랫폼에 따라서 스트리머,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는데요. 또 영향력 있는 블로거, SNS 유명인, 1인 방송인을 통칭해서 인플루언서라고도 부르고요.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BJ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진행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크리에이터는 진행자뿐만이 아니고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측면에서 창작자 측면이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작까지도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유튜버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점유율을 보게 되면 74%, 12월 달에는 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의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갖고 있거나 수십만 명이 이를 경우에는 이 유튜버를 포함해서 크리에이터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시장 상품이나 소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이 마케팅을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욱더 눈길을 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튜브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플랫폼이고 또 구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유튜브 앱이 탑재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유튜버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교양 프로라든지 광고까지도 이 1인 방송인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방송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미취학 어린이도 있고요. 60, 70대 고령층까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 30대의 전유물 아니냐 이렇게 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50, 60대 심지어는 70, 80대까지도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른바 갓튜브라고 불립니다. 이제 신을 뜻하는 갓에다가 유튜브를 결합하는 건데 이 뜻은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유튜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특별한 기술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진행자분처럼 말을 잘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못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위 100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나이대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6, 7살 그런 연령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최고령층이. 그런데 이 16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서은이 같은 경우는 21개월 때부터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어린 나이부터 노출이 되고 있고 또 화장품 모델로도 최근에 출연했던 이 박망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 손녀가 할머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렇게 스타로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나이와 연령대와 상관없이 또 등장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연예인들 예를 들면 강유미, 송은이, 김준호 같은 개그맨들이 주로 이런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좀 약간 제외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 수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또 기반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제 2막의 어떤 활동 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매체들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하나둘씩 없애니까 개그맨들이 또 많이 유튜브 쪽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없는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요즘에 궁금한 사안이 생기면은 10대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30대 이상이다 이런 농담도 있던데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그 크리에이터들 수도 그렇고 그 콘텐츠 수도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포털이 성장한 비결이 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무조건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숙제를 해서 그것 때문에 포털이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학습하고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해서 특히 지식 정보에 관련돼서도 영상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인기 있는 30개 채널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매체에 없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또 일상에 관련된 뷰티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요리 관련된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부하는 법을 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고 또 연애나 반려동물에 관련된 콘텐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또 핫한 것은 춤 노래 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95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커버 댄스 같은 경우는 740만 명 정도의 이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한 콘텐츠 그러니까 숙제부터 개인 취미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유통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능동성과 또 수요자 중심에 맞게 이런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지간한 케이블 채널보다도 실시간 그 시청자 수가 더 많은 채널도 많으니까요. 그 영향력이라는 건 참 대단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그 초중고교생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조사를 했더니 뭐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였는데 그냥 취미로도 할 수 있는 유튜버가 직업순위 5위에 올랐더라고요. 지난해는 20위권 밖이었는데 5위까지 올랐다는 걸 보면은 당연히 인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위에 관련된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1인 방송 제작자가 15.3%를 1위를 차지했고요. 1위도 있고요. 2위가 교사 14%, 의사가 12%, 연예인이 8.8%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교사나 의사,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서 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장래 희망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장래 희망이 좀 달라서 이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옛날에 K-팝 가수다 연예인이 1위였던 시절이 있었을 때도 좀 사회적으로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사를 통해서 1인 방송 제작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상위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백만의 혹은 수십만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게 되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예기획사 비슷한 MCN, 그러니까 멀티채널 네트워크 회사의 어떤 특별 관리를 받기도 하고요. 또 TV 대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데뷔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런 수익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유통을 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광고 모델, 또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나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혹은 1인 큐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연예인 이상의 그런 일종의 문화 권력자를 꿈꾸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문화 권력자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직업적으로 청소년들이 크리에이터를 선호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참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죠. 다양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그런 이용자들의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기존 매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많죠. 그래서 소재나 아이템이 다양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움이 주가 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친밀하고 취향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갓튜브가 된 것은 몇 년 사이에 유튜브가 동영상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이 동영상 라이브 방송은 그냥 컨텐츠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댓글도 달고 여기에 반응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일종의 후원도 하게 되면서 또 거꾸로 진행자한테 미션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진행자는 이용자들의 그런 미션을 또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호 소통하고 또 성취하고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상호 소통성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콘텐츠 자체만이 아니고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또 이제 인기 스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1인 방송의 선구자로 불리는 대도서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는 조금 가까워 보이고 또 실패해도 크게 타격이 없는 게 직업순위 상위권에 오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도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대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인터넷 규제 당국은 이 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선정성, 폭력성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점은 당연히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거리방송 말씀하셨는데요. 이 거리방송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여성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최근에 여성을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돼서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또 학교에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이 건조물 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고가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이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 질주 현장을 생중계하다가 이런 교통사고를 낸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음주 생방송을 해서 시청자 신고로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따라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10살 유튜버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희롱을 한다든지 또 가정 폭력에 관련돼서 좀 현실과 다른 조언을 하는 바람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결국 수입 때문입니다. 조회수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일탈적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은 범죄이고요. 또 요즘에 이 이용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튜버나 이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범죄가 될 수 있고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게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해를 입힌다면서 뭐 셧다운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근데 인터넷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규제를 하는 건 또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도 적절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그 음식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이 국민들의 비만에 영향을 준다면서 먹방 규제를 시도하려다가 비난을 받고서 철회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유튜브 실시간 규제는 어려운데요. 신고된 것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가 된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 먹방에 관련해서는 이 콘텐츠 자체 차원의 자율 어떤 정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폭식 조장하고 많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용자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어떤 내용에서의 차별화가 있었을 때 많은 구독자가 생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억 번다, 수익이 있다. 그래서 일탈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이게 반영한다고 해서 이제는 인기가 있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만의 색깔을 찾고 또 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인 방송의 명과 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5년 동안 공사립 초중고교 종합감사와 특정 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 건수는 4,900여 건, 처분 건수는 모두 12,000여 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징계 58건과 주의, 경고 11,000여 건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적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산과 회계 관련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미국의 권위 있는 비즈니스 관광 분야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한 최고의 마이스 도시에 4년 연속 뽑혔습니다. 마이스란 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로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 행사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관광 융복합 산업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편리한 IT 환경과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 제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전통과 첨단 트렌드가 공존하는 세련된 문화, 친절한 서울만의 매력이 연속 수상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생후 1개월 미만 신생아들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와 기관지염, 폐렴, 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개영원은 신생아 1명은 RSV 감염 확진 판정을 했고
또 다른 3명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3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낡은 시설 때문에 이용객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옛 신천역이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서울 송파구는 오는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모두 384억 원을 들여서 잠실 세내역 리모델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6,500명, 한 해 970만 명이 타고 내리는 잠실 세내역은 지난 1980년 2호선 개통 때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서 안전과 공기질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기도는 택배와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탈 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법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가 승강기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전자상품권의 이름을 인천어카드에서 인천이음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서 명칭 변경 관련 의견 1,240건을 받아서 내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시는 또 지역 전자상품권에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학생증을 전자상품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인천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미세먼지를 막고 깨끗한 공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곳곳에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평택시는 포승산업단지 주변 2만 제곱미터에 나무 10,000그루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막고 통복천과 안성천 등에 5만 그루를 심어서 도심 공기를 신선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은퇴한 5, 60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올해 일자리 2,155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사는 50살에서 67살 장년층을 상대로 은퇴 뒤에도 사회에 공헌하고 새 경력을 탐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첫 해 6개 사업에 총 442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31개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매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은 모바일인데요. 그 이후에는 뭘까요? 1부 마무리하면서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급성 요추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운전 습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분 뒤에 2부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김장을 하고 난 어머니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또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또 미끄러진 후에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허리를 삐끗했다라고 표현하는 외상 후 급성 허리 통증은
급성 요추 염좌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허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겨울 되면은 낙상 사고 특히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 때문에 또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식탁이나 소파, 책상에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활 방식 중에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온돌 문화가 참 좋은 장점이 많지만 특히 명절 때 전을 무친다든지 그 음식을 장만할 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오래 있는 자세라든지 또 아니면은 일을 할 때도 허리가 부담이 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경우 또는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부엉리라는 그런 자세가 안 좋을 경우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죠. 예. 그런데 특별히 다친 데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낙상 사고를 겪은 것도 아닌데 허리 통증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왜 그럴까요? 네. 사실 허리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추간판 타출증이라 그래서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돌출해 나와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래서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 같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요. 예. 가장 흔한 것은 역시 허리 근육의 염좌에 의한 요통, 즉 요추 염좌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예. 그러면 추위가 심해지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근육과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잘 다치고요. 예. 또 혈액 순환이 같이 줄어들게 되니까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더 잘 다치기도 하고 통증도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움직임도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 때문에 허리 통증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증에 더 민감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따뜻한 데서 이렇게 책상에 탁 부딪히면 괜찮은 것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맞아요. 작게 부딪혀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부딪힐 때는 물론이고 뭐 겨울에도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에도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조금 무리를 하게 돼도 근육이나 인대 또는 관절이 더 많은 충격과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허리 부분도 더 자주 다치거나 또는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김장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보면요. 네. 김치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조금씩 사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김장 하면은 겨울에 꼭 한번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데. 그렇죠. 근데 김장할 때 자세를 잘 보면요. 오래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무거운 김장 재료 허리에 물이 닿아도록 이렇게 숙여서 들고 나르고 뒤집고 이게 소금에 절이고 굉장히 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게 행동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추 염좌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네. 어떤 건가요? 네, 요추 염좌는 요통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예. 허리에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허리 근육은 보통 서 있을 때, 걸을 때, 또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작용을 하는 근육인데요. 예. 근육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또는 평소보다 사실 김장 같은 것을 할 때는 허리를 훨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그런 김장거리를 더 자주 들었다 놨다 옮기고 움직이고 하게 되는데 예. 이때 근육의 염증 즉 염좌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게 요추 염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추 염좌라는 것은 평소보다 허리를 더 무리해서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을 가져도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라든지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할 때 허리 자세가 좋지 않을 때 그때 허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일상생활에서
허리나 근육에 손상이나 부담을 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될 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다친 일이 없는데도 직장에서 오래 서 있거나 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많이 드는 경우, 그리고 뭐 어쩌다가 갑자기 대청소를 한다. 예. 또는 물건을 많이 옮긴다. 이럴 때도 나타나고요. 또 운동이 부족해서 복부 비만, 배가 나오게 되면 이때도 자세에 문제가 생겨서 요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시적으로 이런 허리에 무리를 주어서 아픈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잠깐 쉬면 또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사실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의학용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예. 허리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요. 그다음 요추염자는 디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근육이나 인대염증입니다. 예. 그래서 좀 다른 질환이긴 한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증세가 더 심해진다는 면에서는 요추염자나 허리 디스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날씨가 요즘같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밖에서 몸을 웅크리고 걷게 되고요.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허리에 무리를 주다 보면은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사실 허리에 통증이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또는 빙판길 같은 데서 넘어지거나 미끌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다, 통증이 느껴진다 하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고요. 예. 병원에서는 무조건 뭐 CT 같은 정밀 검사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우선 어떻게 다치시면서 허리가 아프게 됐는지를 병력을 잘 청취하고 예. 그다음 진찰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허리 통증의 경우, 급성 요추염좌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뭘까요? 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을 하면 요통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때 푹신한 침대보다는 오히려 약간 딱딱한 듯한 단단한 매트리스나 침상 또는 온돌 위에 얇은 요를 까는 게 더 좋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2, 3일이 지나서 더 장기간 쉬는 거는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고요. 아하. 급성기에 한 이틀 정도는 절대 안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냉찜질이 있고 온찜질이 있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그게 처음에 다치고 24시간 이내에는요. 예. 냉찜질이 좋아요. 왜냐하면 막 다쳤을 때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붓거든요. 예.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냉찜질이 최고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2, 3일 이후에는 오히려 빨리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다쳤던 곳이 염증이 가라앉고 아물어야 되니까 피가 많이 돌아야 돼요. 예. 그때부터는 온찜질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냉찜질, 나중에는 예. 온찜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뭐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초기의 절대 안정이고요. 그 이외에 통증의 위치하고 정도에 따라서 물리치료라든지 또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반드시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 처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몸의 중심, 대들보, 허리.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평소에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분은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예. 평소에 허리 근육의 강화 운동을 집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해도 해주게 되면 허리를 훨씬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몸을 앞으로 숙여가지고 들기보다는 쪼그리고 앉아서 위로 드는, 마치 우리 큰 역기 드는 시합 보면은 예. 허리 굽힌 채로 안 하고 일단 들었다가 몸을 올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 규칙적인 운동, 여기에는 근력 운동과 함께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오늘은 허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운전 습관, 본인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나쁜 운전 습관은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나쁜 운전 습관은 어떤 것이 있고 나도 모르게 했던 습관은 무엇이 있고 왜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네. 사소한 습관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양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비상등도 켜지 않는 운전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아요. 심하기도 예.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보복이나 난폭 운전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상등만 켜더라도 80-90%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양보받거나 양보해줬거나 했을 때 또는 창문 열고 옛날에는 손은 들었는데 지금은 비상등이라도 켜주면은 맞아요. 훨씬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해서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휴대폰 보느라고 계속 멈춰있는 운전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휴대폰 보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을 때 있죠. 예. 이 부분이 얼마큼 위험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음주운전보다 더 심하다는 거 깨달으시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정차로를 꼭 지켜야 되는데 뭐 아마 1차선은 추월, 2차선은 승용차, 또 3차선은 뭐 버스, 트럭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많이 단속을 했는데 최근에 단속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1, 2차선에 올라와서 추월은 원래 약속이 왼쪽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요새 보면은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차로 변경하면서 추월하다 보니까 접촉 사고, 큰 사고 많이 생기니까 지정차로에 대한 부분도 꼭 지키셔야 되고 단속도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병목 구간에서 두 차선이 한 차선으로 합쳐질 때 차례대를 한 대씩 한 대씩 끼워주게 되면은 서로 기분도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끼워주지 않고 두세 대가 이렇게 바짝 붙여서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접촉 사고도 생기니까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 또 배려에 대한 부분들 양보해주면 그만큼 기분도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운전할 때 이 전체적으로 주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베테랑 운전입니다. 예.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 큰 차를 앞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아, 바짝 뒤에 답답하죠. 붙어서 가게 되면은 이 주변도 알 수 없거니와 혹시 추돌 사고나 충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이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밑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조등이 지금 너무 눈부시다든지 안 보인다고 본인이 전조등을 약간 높이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다른 사람 장님으로 순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개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더욱이 요새 스텔드카라고 밤중에 아무것도 안 켜고 움직이는 차 간혹 보셨습니까? 그것도 위험하죠. 너무 위험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예. 본인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니까 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바깥에 차 폭증이 안 들어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가 바깥에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서 차종별로 틀리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전조등 얘기에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네. 그 전조등을 켜는 운전자들에게 복수를 해준다면서 뒤 창문에다가 좀 무서운 섬뜩한 귀신 사진 같은 걸 붙여놓은 그런 운전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처벌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해서 예. 그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렇죠. 단속 기준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랬군요. 상향등 키면은 귀신 얼굴이 뒷유리에 비쳐가지고 아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예.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군요. 자, 네. 그리고 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네. 차를 대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고요. 스쿨존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아이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등하교 할 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렵지 않게 교문 데려다 준다고 해서 교문 앞에서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등하교 할 때는 1-200m 바깥에서 내려주고요.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다른 아이의 안전, 나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특히 스쿨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1차선 같은 경우에도 그 초보 운전 중에서 느리게 고수하면서 달리는 운전자 있어요. 예. 일각에서 학원에서 그런 분들이 있대죠. 초보 운전자들은 앞에 전방 주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1차선 달리면은 왼쪽 반은 안 봐도 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너무 위험한 운전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회전형 교차로도 제주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 많이 늘고 있죠. 내륙 쪽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회전형 교차로는 진입한 차가 먼저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도를 때 차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차로 변경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예. 일반 베테랑 운전자들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회전 교차라고 또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됩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도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든지 이 예. 경우도 성인들 70%가 해당이 되는데요. 맞아요. 꼭 켜서 남들한테 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 기본 요령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였습니다. 12월 1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